안의 온도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노 안에서는 아직도 전기는 끊어져 있지만 고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밖으로 꺼냈을 때 이 공기 중의 온도는 더 냉각이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논의 온도를 갖다가 이 온도에서 300도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꺼내버리면은 풀림 처리한 효과가 없습니다. 표면이 다시 급냉이 되죠. 그래서 300도씨를 넘어서면 안 돼요. 300도씨 이하로 냉각됐을 때 꺼내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풀림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히 냉각된 다음에 꺼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0도씨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지시간은 풀림 유지시간은 6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판두께 25mm당 1시간씩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시간이 보통 25mm당 1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는 600도씨 25mm당 1시간입니다. 뭐 700도씨 25mm당 1시간 700도씨 50mm당 1시간 또는 600도씨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책하고는 틀리죠? 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625도씨죠? 625도씨인데 여기서는 600도씨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근사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배운 거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근사치를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몇 도씨죠? 예, 600도씨에 25mm당 1시간입니다. 1시간. 예, 그 다음에 2번 국부풀림법입니다. 국부풀림법은 큰 제품, 현장 구조물과 같이 논의 풀림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며 용접선 좌우 양측에 약 250mm 또는 판두께 12배 이상을 가열을 합니다. 범위를 가열한 다음에 선행을 시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서서히 냉각을 한다는 거죠. 서서히 냉각하고요. 하지만 국부풀림은 온도를 불균일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실시하면 잔류력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요. 유도 가열 장치를 사용해서 가열을 합니다. 근데 이 국부풀림법 같은 경우는 이 논의 풀림법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크기가 작아야 되죠. 한정이 되죠. 제한이 되는데 이 국부풀림은 아주 큰 제품에 대해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는데 일부분만 가열을 해요. 일부분만 가열을 하다 보니까 여기만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가열하면은 서서히 냉각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온도를 다른 부분에서 이제 끌어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전달이 됩니다. 열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냉각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냉각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온도가 불균일해져요. 서서히 그 부분이 냉각이 돼야 되는데 빨리 냉각이 되다 보니까 조직이 불균일해집니다. 그래서 잔류력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한 방법이 기계적 응용 완화법 밑에 보시면 4번 있죠. 저온 응용 완화법이 있습니다. 저온 응용 완화법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봐두셔요. 용접선 좌우 양측을 정속도로 이동하는 가스 불꽃으로 약 150mm 나비를 약 150에서 200도씨를 가열합니다. 그래서 정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가스 불꽃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열을 가열을 해요. 얘도 일부분만 가열을 합니다. 일부분만 가열을 하고요. 일부분만 가열을 하고 얘가 속도가 아까 국부풀림법에서 온도가 불균일한 이유가 뭐였죠? 조직에 다른 가열되지 않은 부분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냉각이 된다고 그랬죠? 급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열한 다음에 바로 순행을 시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급격하게 냉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응력을 완화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왜? 온도를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온도 가열한 다음에 이만큼을 갖다가 똑같이 물을 뿌려서 똑같이 냉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저온 응력 완화법. 그래서 국부풀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온 응력 완화법입니다. 그래서 저온 응력 완화법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응력 완화법. 예, 용접 후에 하중을 주어서 약간의 소성 변형을 주어 응력을 제거합니다. 이거는 소성 변형을 주는 거예요. 열에 의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실제 큰 구조물에서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닝법입니다. 피닝. 피닝은 뭐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피닝이 뭐죠? 피닝. 예. 끝이 둥근 망치를 이용해서요. 끝이 둥근 망치를 이용해서 무지하게 패죠. 땡땡땡땡 때리다 보면은 소성 변형이 일어납니다. 얘도 똑같이 기계적 응력 완화법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을 주어서요. 끝이 둥근 특수해모로 용접부를 연속적으로 타격을 하면 용접 표면에 소성 변형을 줘서 인장 응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층에 용접부의 균열을 방지하고 약 700도씨로 열간 피닝을 합니다. 700도씨로 열간 피닝을 한다. 예.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간과 냉간을 구분하는 온도, 뭐라고 그러죠? 열간과 냉간을 구분하는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예. 재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을 하면은 냉간이고요.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열하면은 열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 재결정 온도는 금속별로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열간과 냉간을 구분하는 온도가 바로 재결정 온도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변형방지법 보겠습니다. 변형방지법. 이것도 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보신 건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장류응력을 제거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장류응력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이제는 용접의 단점에 있는 변형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첫 번째, 억제법입니다. 변형방지법. 첫 번째, 억제법이요. 용접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죠? 재료를 놓고 이 부분이 용접선이죠. 이 부분을 용접을 하기 위해서 용접을 하면은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양쪽 끝단이 올라가죠. 자유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V형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구속 지그를 설치를 합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지그를 설치를 해요. 이 그림 그대로 그려놓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변형 방지법은 어떤 방법인가? 어떤 방법이죠? 구속 지그를 설치하고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 용접을 하면은 양쪽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지그를 갖다 눌러놨어요. 못 올라가게끔. 이게 바로 억제법입니다. 억제법. 억지로 변형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죠. 억제법입니다. 그래서 구속지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양 끝단을 갖다가 다이에다가 가접을 해버려요. 붙여버립니다. 살짝 태그해서 붙이고 여기서 용접하면은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 다이까지 다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 변형을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 억제법. 예, 그래서 모재를 가접 또는 구속지그를 사용해서 변형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역변형법이 있습니다. 역변형법은 좀 경력이 되시고 해서 미리 변형량을 예상을 하고 그 변형량만큼 반대로 꺾어 놓습니다. 지금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용접부예요. 근데 내가 판 두께를 보고 용접을 하면은 얘가 한 이만큼 힐 것 같습니다. 이만큼 휜다. 이걸 예상을 해요. 그래서 반대로 꺾습니다. 이만큼. 이만큼을 미리 예상해서 꺾어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용접부가 되겠죠. 여기다가 용접을 하게 되면은 모재의 원래 상태로 평행한 상태로 가죠. 그렇죠? 변형량만큼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미리 변형량을 예상을 해가지고 반대로 변형시킨 상태에서 용접해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역변형법입니다. 이 역변형법 같은 경우는 좀 경력이 돼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접점 변형의 크기 및 방향을 예측해서 미리 반대로 변형시킨 다음에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역변형법입니다. 그 다음에 도열법. 도열법은 예, 여기 용접하고자 하는 모재 두 개가 있습니다. 변형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예, 수축과 팽창. 이 수축과 팽창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일어나죠? 수축과 팽창은? 그렇죠. 열 때문에 일어나죠. 이 열 때문에 수축하고 팽창하는 거죠. 열을 주니까 이별령에 의해서. 그래서 용접 시 이 열을 바로 빼는 방법입니다. 도열법. 그래서 물에 적신 성면이나 구리동판, 아주 차가운 판을 모재, 용접부 옆부분에다 붙여요. 그래서 용접 시 열을 갖다가 이쪽으로 흡수를 시켜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적신 성면이나 구리동판을 이용해서 열을 흡수시켜서 변형량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도열법. 그래서 용접부 주위에 물에 적신 성면이나 동판을 대서 열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도열법이다. 그리고 전에 용차법 4가지 중에서 설명을 드렸죠. 용차법 4가지는 뭐가 있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방법으로 한 번에 용접을 끝내고요. 그리고 잔류용량이나 변형에 그렇게 그다지 큰 제한을 받지 않는 제품에만 사용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전진법이죠. 전진법. 두 번째로 용착 방향은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용접 순서는 뒤로 가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뭐죠? 예, 후퇴법. 후퇴법은 왜 했습니까? 전진법하고 후퇴법과 틀린 게 뭐죠? 그렇죠? 지금 아시는데 설명을 잘 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말은 잘 안 됩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별량을 요만큼 줬습니다. 이만큼 줬는데 얘를 갖다가 방사 형태로 퍼지죠. 열은 방사 형태로 퍼지는데 앞뒤 좌우로만 가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열량이 이만큼 있어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갑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는 열량은 증가를 하죠. 앞으로 가는 열은 증가가 되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부딪힙니다. 모재의 끝단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반사되죠. 여기서 중첩이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별량은 한 곳에 집중이 되죠. 일로 왔을 때 모재 전체가 달궈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별량을 주면은 열의 집중이 일어나죠. 이 열을 갖다가 이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집중이 되면 뭐가 되죠? 변형이 커지고 잔류력이 증가를 합니다. 한 곳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을 한 곳에 이만큼 주면은 열이 앞으로 이만큼 증가를 했겠죠. 그렇죠? 앞담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다시 뒤로 줍니다. 그래서 열을 모재 전체로 고르게 퍼뜨리는 방법이 후퇴법이죠. 그래서 후퇴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진법보다 뭐가 감소합니까? 변형 감소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잔류력입니다. 열을 모재 전체를 퍼뜨려서 잔류력을 감소시키는 게 이 후퇴법이나 나머지 방법들의 목적이죠. 그렇죠? 두 번째, 큰 모재의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용접을 합니다. 예, 대칭법. 이것도 반대로 용접하게 되면은, 안으로 어떻게 돼요? 한 곳에 열이 집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열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칭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잔용력 경감법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쓰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접을 하고요. 그래서 구간을 띄워놓고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냉각이 되고, 냉각되죠. 냉각됐을 때 다시 연결해서 용접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예, 비석법 또는 스킨법이라고 하죠. 스킨법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잔용력 경감법에 속하는 것이 않는 것은 어느 것이겠죠? 나머지는 다 잔용력 경감에 쓰이지만 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진법만큼은 잔용력 경감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잔용력 경감과 그리고 변형 방지법으로 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변형을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보는 거예요. 공급하는 열량을 가능한 한 적게 한다. 이별량이 적어지면 수축과 팽창이 줄어들고 잔용력이 감소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하는 열량을 낮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열량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열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은 잔용력이 증가를 하고요. 한 곳에 집중이 되죠? 그리고 잔용력이 집중이 되고 열의 이별량이 가속 증가하기 때문에 변형이 커지죠. 그래서 대칭법이나 후퇴법, 비석법을 쓰는 이유가 이 목적을 갖죠. 열을 고르게 퍼뜨리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변형의 교정입니다. 변형된 부분을 이제 교정을 시켜줘야겠죠. 원래 상태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점수축법. 박판에 대한 점수축법입니다. 이 박판에 대한 점수축법 같은 경우는 판재가 너무 얇아요. 지금까지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판재 같은 경우는 피닝이나 또는 기계적으로 눌러가지고 프레스죠. 꾹 눌러가지고 펴버리면 되죠. 하지만 판이 너무 얇다 보니까 가공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이게 D자 형태로 지금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이만큼 휘었습니다. 이걸 프레스로 눌러버리면 다 눌리죠. 그렇죠? 제품의 형태가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이 상태 일부분만 아주 얇은 판에 대해서 일부분만 살짝 가열해서 펴주는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점수축법 시공조건 가열 온도는 500에서 600도씨고요. 가열 시간은 30초 정도. 그래서 가열부 지름을 20에서 30도씨 40mm 가열 즉시 순행합니다. 그래서 살짝 가열했다가 펴가지고 다시 냉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조건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에 대한 점수축법 가열온도 500에서 600도씨 가열시간 30초 가열부 지름은 20에서 30mm입니다. 이거 가열 즉시 순행한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직선 수축법이 있고요. 가열로 해머질하는 방법. 그래서 열간 피닝이죠. 열간 피닝하는 방법. 후판에 대해서 두꺼운 판에 대해서는 가열 후에 압력을 주고 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꺼운 판을 변형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이 변형됐다. 여기에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펴지죠.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압력 주고 가열하면은 펴집니다. 양쪽으로 눌리죠. 그때 다시 냉각시키는 거죠. 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롤러에 거는 방법. 롤러로 눌러버려도 펴지죠. 그리고 전단 정형 후 재용접하는 방법.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여기가 변형됐다고 이 부분 잘라가지고 다시 용접합니다. 그러면은 용접 후에 또 변형 발생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닝이 있습니다. 피닝. 예,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다음 페이지 가죠. 이거는 전기용접에서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결함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결함이고요. 결함에 대해서 종류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결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그 오버랩은 어디에 속하죠? 어떤 결함에 속합니다. 그래서 큰 틀이 있죠? 결함의 틀이 있고 거기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큰 틀을 묻는 겁니다. 큰 틀을. 무슨 결함이 있죠? 결함의 종류에는 결함은